미국 군함시장 또는 뭐 상선 시장까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우리 지금 능력이 없어서 수리도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기분 나쁜 것 중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비자도 제대로 안 나와요. 회사 직원들도 되돌아왔잖아요. 추방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근식 교수입니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여러 군데 유튜브 TV를 출연하지만은 이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떠먹여주는 TV 하면은 정말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또 아는 바 또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 해군의 새로운 이지스 구축함 다산 정약 용암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보시나요? 이번 다산 정약용암은 8,200톤짜리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8,200톤짜리 세 척 중에 두 번째. 그 전에 거는 7,600톤짜리 세 척은 이미 세종대왕함, 율곡2함, 쇠유성룡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200톤짜리는 1번함이 정주대왕함, 2번함이 다산 정약용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함은 이제 대기 중이고, 근데 이게 이제 특별한 이유가 통상 무기 체계를 만들 때는 각 군에서 해군이면 해군, 육군이면 육군, 공군이면 공군에서 소요 제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주세요 하면은 다 심의를 거쳐서 합참까지 보고해서 다 전략교육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관 최종적으로 땅 두드려 가지고 사주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거는 국회에서 먼저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사서 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지금 그 정도는 있어야 일본이 독도 가지고 자꾸 건들지 않고 중국이 서해 함부로 놔두지 않고 이여도에서 뭐 계속 자기 땅이라고 안 하고 이런 거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함급 세 척, 이거까지 되겠느냐.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면 용역과제를 준 거예요. 국회에서 더 만들어보라 해가지고 용역과제 줘가지고 용역과제에서 이거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국교에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준 거예요. 국방위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위 종사했던 분이 이번에 이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에요. 그때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그 활약을 했고 2018년경에 이분이 이제 한산도함이라고 그 훈련함이 있어요. 훈련함. 그 HD 현대에서 건조한 훈련함이 있는데 그 훈련함도 어지간한 국가는 못 가져요. 비싸고 뭐 시설도 다양하게 구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귀빈으로 참석해가지고 VIP로 참석해가지고 이 탯줄을 잘라줬어요. 부인하고 같이 참석해. 근데 이번에는 장관으로서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장으로 갔거든. 이번엔 장관으로서 가서 이 주빈 역할을 하면서 탯줄을 잘라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이한 거죠. 그래서 위원장으로 장관으로 국방장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다산 정약용은 국회에서 소유 제기를 해서 만들어준 배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이 성능이 좋아졌느냐? 첫 번째 세척보다 좋아진 거는 이 레이더의 성능이 좋아졌어요. 첫 번째 세종대왕급은 미국의 원조 이지스 구축함의 알레이버크급이에요. 이게 한 90척 이상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레이더가 AN 스파이 1D 이걸 썼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정약용함은 AN 스파이 6를 써요. 6. 그러니까 진화된 거지 상당. 그런 면에서 더 먼 거리에서 1000km 이상에서 표적을 1000개 이상 동시에 잡아낼 수 있고 20개 표적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는데 원래 전투체계라는 거는 레이더로 잡아내고 그거를 식별하고 추적하고 공격하고 이걸 하는 걸 전투체계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세척은 SM2까지 있었어요. 스탠다드 미사일 2까지 있었어요. 그거는 170km까지 자동적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km는 램 미슬, 그 다음에 5km는 골키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모델이냐면 전투체계 모델이 틀려요. 첫 번째 배 세척은 베이스라인 7.R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베이스라인 9C2라는 모델을 썼기 때문에
더 향상된 기능이. 그래서 여기에는 SM6도 쏠 수 있고 SM3도 쏠 수 있어요. SM6는 기존의 SM2는 170km까지 이제 방어하는데 이건 SM6는 240에 460km가 더 늘어나요. 근데 고도도 32km에서 33km 늘어난다. 고도도.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세종대왕함이 한미일 구축함끼리 이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쏠 때 경쟁을 했어요. 제일 먼저 잡았다고 세종대왕함이. 미국하고 일본도 먼저 잡았는데 그때 우리가 비웃음 당했는데 너희들 잡아내면 뭐해? 쏠 미사일이 없는데. 대포동 미사일은 ICBM이잖아. ICBM급이잖아요. ICBM 미사일을 쏘려면은 막아내려면 SM3를 실어야 돼. 근데 왜 SM3 미사일은 우리 없었어요. 그다음에 쏘려고 해도 쏠 수가 없었어요. 이 베이스라인 그 전투체계 모델이 아니니까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베이스라인 9C2를 쓰면서 만약 SM3 미사일을 들어오면은 SM3까지 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공 방어 능력이 훨씬 강화된 거죠. SM6도 쏠 수 있고 SM3도 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웃음을 당했던 이런 것들이 일거에 이제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국산 렐셈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것도. 그럼 그것들 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 연동을 하는 노력이 진행됐고. 그런데 문제는 SM6나 SM3는 엄청 비싸요. 미사일 한 발에. SM6는 한 50억. 그 다음에 SM3 같은 경우는 150억에서 200억 정도 돼요. 미사일 한 발에. 미친 짓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들여오기로 미국과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기존 세종대왕함보다 훨씬 방어 능력이 강해진다. 이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을 어떻게 쏘느냐. 여기에는 세종대왕급에는 KVLS-1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 거 이제 SM2까지 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KVLS, 그 다음에 한국형 수직 발사대가 2가 들어가요. 2. KVLS-2. 이거는 KVLS-1보다 이 직경 있잖아요. 미사일 발사 직경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현무 4 개발하고 뭐 5 개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적화 시켜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막아낼 수 있는 해공 2 같은 걸 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요격 미사일도 탑재해요. 그래서 수직 발사대도 훨씬 강해졌다. 숫자는 작아졌는데 세종대왕권 128세를 적재하는데 여기는 88세를 적재해요. 근데 이제 미국 거 마크 41 플러스 한국형 이제 KVLS-1, 2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숫자는 적어지는데 KVLS-2 같은 경우는 24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직경이 커져가지고 미사일을 크기를 키워도 요거를 또 파괴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함정을 만들려면 배치 1에서 잘못된 거를 배치 2에서 다 개선해요. 보완한다고. 그래서 배치 1보다 배치 2 성능이 나아지는데 여기 함정이 살아나려면은 스텔스 기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스텔스 기능이라는 거는 거기 도료를 칠해서 전파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레이더 파고 와서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살살난두게. 그래서 막 이 각도를, 설계 각도를 직각으로 반사되지 않게 이런 것들 설계하면은 이게 스텔스 기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배는 과연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워낙 해군력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3분의 2 수준, 중국의 5분의 2 수준이거든. 근데 그걸 항공모함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양쪽 나라가. 근데 우리는 항공모함이 아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에는 안 가지고 있지만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도발한다든지 독도나 이어도 서해 하면은 우리가 가서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능력. 북한의 ICBM 방어는 물론 일본과 중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방어 능력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다산정약 용암은 한국 해군 전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한국 해군 전력은 일단은 대북 억제 역할을 한 게 최우선이에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북한이 제일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이 해군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육군 같은 경우는 ICBM까지 다 개발하고, 그다음에 항공기도 지금 뭐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까지 지금 자기들이 뭐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핵잠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SLBM을 집어넣어서 미국뿐만 우리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떠들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사일 방어 능력이니까 이 미사일 방어 능력 면에서 SM6, SM3까지 장착을 하면 훨씬 강해지죠. 북한을 억제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제 이지스 8척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배치까지 하면은 이제 6척 되고, 중국은 0550 이런 것들은 막 10,000톤 이상 되죠. 이런 것들은 막 벽돌 찍어내듯이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산 정약용함 이제 5척 됐고, 좀 내년에는 또 한 척이 더 진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척 정도 되면은 동서남해를 이제 균등하게 우리가 억제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북한뿐만이 아니라 대주변국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림팩 훈련이나 이런 호주에 가서 또 무방국들께 훈련할 때 보면은 이제 군함은 그 나라의 국력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정도 가서 기동하고 하면은 미국과 일본, 뭐 우리 이지스 구축하면 우리가 세계 세 번째 만들었거든요. 미국이 첫째, 그다음에 일본, 우리가 세 번째,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페인, 그다음에 이 호주가 이제 후발주자들인데,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정도는 한 3위 정도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함부로 건들 수 없다. 이런 면에서는 군사 외교의 플랫폼으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K방산과 한국 해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산정약 용암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해군에서는 세종대왕함이나 율곡 2함, 그다음에 세유성룡함이 주로 훈련하면 기함 역할을 했죠. 이지스가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나 그걸 양보하면서 이제 이 이지스 구축함 배치 2 이런 배들이 이제 어디 가면 기함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모든 기술을 다시 이제 종합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한국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 기술인가, 이런 걸 다 막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세종대왕을 들어오면서 미국의 이제 알레비오 기술을 다 이제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 그걸 벤치마킹해서 또 개발한 게 다산 정약함이고, 그러나 이 이지스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가져온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기술을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KDDX예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근데 이런 거 되면은 뭐 우리가 그 기술을 다 집약해 가서 또 다른 호위함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수출로 견인될 수 있죠. 방산 수출.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이 정도 만들려면은 림팩훈련 같은 데 가면은, 야,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하네. 림팩훈련 가면 상호 교환 방문을 해요. 이웃 함정끼리. 그래서 각국의 교환 방문을 가면은, 아, 이야, 진짜 대한민국 함정 기술이 대단하네.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세일즈도 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다산 정약용함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광개토대왕급에서 이순신급, 정조대왕급을 거쳐 다산정약 용암까지 이어진 한국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짚어주세요. 이 이지스 구축함을 한 척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미국도 옛날에 기어링급, 플래처급, 2차 대전 때 쓰던 배, 월남전 쓰던 배, 이런 것들 다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만드는 게 이지스 구축함이거든. 이게 전투를 제일 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사관학교 졸업할 때가 1981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울산급 호위함을 가지고 1800짜리.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술의 노하우가 다 녹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타고 다녔는데, 그 이후에 그건 호위함급이고, 그 이후에 한 16년에서 20년 사이에 지난 후에 지금 나온 것이 한국형 구축함. 그래서 광개토 대왕급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 구축함이다. 배수톤수 3,900톤. 그래서 광개토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함 정조 대왕급, 그다음에 다산 정약 똑같죠. 여기까지 계속 톤수가 늘어나고, 첫째. 그 다음에 선체 톤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투 체계가, 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 잡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최신형이 드는데, 광개토 대왕함 그때 세 척이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배가 뜨면은 그 인접 도시까지 레이더 돌리면 막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전파가 워낙 세서. 그래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KVLS-1이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KVLS 없었고, 그건 미국 거 마크 41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수직발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순신학교로 가면서부터는 이게 KVLS-1이 들어가고, 톤수는 4,400톤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골키퍼, CIWS, 크로스인 웨이펀 시스템 있잖아요. 근절이 쏘는 5km 이내에서 그게 들어가고,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상당히 대단한 발전이네. 그 다음에 광개토함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양작전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순신함급이란 말이에요. 이건 6척. 여기 이순신함급이 제일 유명한 게 뭐 최영함 옛날에 아덴만에 영용
작전했잖아요. 아덴만에서 우리가 해적들로부터 구출해서 거기 참여한 게 이순신급이에요. 이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세종대왕급 세척 7,600톤짜리 여기에는 이지스 구축함이라. 여기 이지스 구축함은 현존한 구축함 중에 제일 전투를 잘한다. 이지스는 그리스의 신의 방패라는 얘기. 신의 방패. 그래서 모든 항공기와 그다음 미사일 날아오는 거 다 자동적으로 교전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이게 유명한 배인데 여기에는 베이스라인 7이 들어가고 스파이 1D 델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함과 비슷하다. 능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왕급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 베이스라인을 이제 진화했으니까 거기다 이제 레이더까지 스파이 6, AN 스파이 6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요 레이더가 들어가면 더 원거리에서 더 많은 표적을 컨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스구추가 베이스라인 9은 표적 처리 속력이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미사일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죠. 극초음속 미사일가 나타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는 뭐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근데 둔위가 좋아지는 컴퓨터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조대왕급에는 KVLS-2까지 탑재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탄약의 양도 키우면서 북한이 여차하면은 뭐 함부로 하면은 우리가 주석공도 구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면은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LSAM 뭐 우리가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탑재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구축함은 3,900톤짜리 광개토함, 그 다음에 4,300톤짜리 이제 이순신함, 그 다음에 세종대왕 7,600톤의 세종대왕함, 그 다음에 8,200톤짜리 정조대왕함, 이렇게 진화가 됐죠. 그래서 정조대왕 또는 뭐 다산정약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미국의 원조 구축함 알레이버급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국 군함시장 또는 뭐 상선 시장까지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뭐 SOS를 치다시피 해가지고 빨리 한국 해군의 도움을 받겠다. 협업하자. 우리 지금 능력이 없어서 수리도 못한다. 신주함정은 뭐 거의 1년에 한두 척 만들어내가지고 큰일 났다. 중국은 뭐 대량으로 막 벽돌 찍어내도 씹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이 기술력, 산업시설이 너무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 취임하면서부터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비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이민법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우리 그 일반 회사 직원들도 되돌아왔잖아요. 추방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그래서 미국은 우리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잘만 협조되면은, 미국과 우리가 협조되면은 미국의 거대 시장, 우리의 탑 수준의 기술력,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은 그야말로 세계 군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양 패권전, 태평양 패권 전쟁이 지속될 거다는 항상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술력과 미국의 거대 시장이 합쳐지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좋은 기회인데, 지금 이런 방송을 정말 번역해서 미국 트럼프가 듣고 왜 말로만 하느냐. 우리 지금 투자할 준비 됐고 뭐 1,500억 불 이상을 우리가 투자하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그런 뭐 투자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쪽을 도우면서 우리도 생산 능력에 차질이 빚을 가능성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도와주겠다는데, 미국은 정말 우리한테 도움만 요청하고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비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면은 미국이 자기들이 나라 미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법이라는 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자기들끼리 했다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 거기 경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낙후된 거예요, 미국의 조선 시설이. 그래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일단 시작은 했어요. MR로 사업은 시작해가지고 한 4척 정도를 우리가 수리하고 있다고. 한 2척 정도 이미 보냈고 2척은 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뢰를 구축을 잘하면은 미국의 이제 새로운 함정을 만드는 데까지 접근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제 군함 시장도 그렇지만은 상선 같은 경우도 정말 미국의 선적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선 정도 80척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250척을 다시 건조하겠다,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뭐 LNG 운반선, 그 다음에 회빙선,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 1위거든. 지금 거의 뭐 최고 부가가치 선박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잘만 협조되면은 우리가 경쟁이 미국으로부터 미국과 거의 세계 선박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KF-21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우리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KF-21 사업에 적극 지원한 이유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육해공군 무기체계가 있지만은 지금 가장 대미 의존도가 높은 게 공군이에요, 공군. 그죠? F-15K, 뭐 F-16, 그다음에 우리가 FA-50도 사실은 T-50 그 훈련기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다 미국 베이스단 말이에요. 특히 엔진은 100% 미국이거나 아니면 저 유럽에서 사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공군이에요, 공군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자주국방은 내가 만들어내면은 무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 전쟁하다가 어느 국가에서 안 팔아 그러면 전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국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이 제일 급한데 공군이 항공 전투기가 비싸요. 또 이 작은 크기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그래서 가장 빨리 국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의지는 있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던 것이 그야말로 미국의 방산 기업들, 군산 복합재 이런 데 계속 팔잖아요. 우리한테 FMS를 통해서 포린 밀리터리 세일 해가지고 대외 군사 판매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다 판다고. 우리 이제 정상회담 하면 너 몇 대 살 거야? 몇 대 살? 일본도 트럼프 일기 때 그 카감 그 항공모함 방문해가지고 아베 손 한 번 잡아주고 105대를 더 파는 거예요. 응? 그것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산화 기술 자립을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우리가 FA-50을 성공시켰잖아요. 폴란드에 팔고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팔으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긴 거예요. 야, 우리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KF-21을 추진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뭐 단계별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특히 이제 원래 이제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은 판매가 잘 되잖아. 일단 우리도 팔고 인도네시아도 팔고 그래.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국제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뭐 20% 참여한다고 했다가 20%면 1조 6천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 6천억 막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나라 시끄러웠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사고 한 번 안 나고 그 다 양산도 안 됐는데 외국 뭐 국방차관이나 공군총장 이런 사람 막 타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거 완성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전하니까 정부도 야 이거 정말 이제 우리가 공군력도 자립할 수 있겠네. 이제 F4, F5 이런 것들 다 전력 공부에 메꿀 수 있겠네. 여기에 이제 뭐 정부도 엄청나게 이건 가능성이 있어. 외국에 이제 선전도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훈련 그 시험 비행도 아주 잘 되고 있어. FA-50을 팔다 보니까 그것이 또 선전 효과가 있어. 이것이 딱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정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의 9조를 투자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나와서 노이즈 마케팅까지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KF-21만 잘 개발하고 단계별로 성공만 시키면은 이건 엄청나게 자주국방 플러스 대외 세일즈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원하고 있고 외국에 이제 계속 팔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는 엄청나게 비싸요. F-35 같은 게 우리가 지금 뭐 60대를 사온다고 했지만 천문학적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빨리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걸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 안보 자립, 그다음 산업기술 파급 효과, 방산 수출,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동맹국을 유치하고 뭐 이 무기 팔으면 같이 동맹이 돼요. 뭐 자연스럽게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무기 팔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협약으로 맺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쟁하는데 무기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골치 아프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KF-21은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한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회수가 많이 하는데 KF-21은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와요. 한때는 뭐 핵잠수함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핵잠수함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KF-21은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공부는 아니지만은 우리 방산 그 시스템은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건 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KF-21은 단계별로 진화한다고 들었는데요. 블록 1, 2, 3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FA50 공격기 개발할 때도 뭐 블록 1, 2, 3 개념은 별로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 블록 1, 2, 3는 미국이 이제 시초해가지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블록 1은 수십 대씩이잖아. 뭐 항공기도 그렇고 함정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1, 2, 3를 나눠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아주 잘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에는 공대공 중심, 공중전. 옛날에는 뭐 기총으로 쏘고 그랬는데 요즘 뭐 미사일로 다 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 북한도 미그 29에서 뭐 공대공 무기를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무튼 4.5세대에 진입할 수 있는 블록 1에서는 4.5세대를 지향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블록 2에 들어가서는 공대지, 공대함, 그 다음에 EW 기능, 어리워닝 기능까지 하겠다. 이게 그래서 F-16하고 F-15를 대체하겠다는 게 블록 2인 것 같고 블록 3는 지금 뭐 원래 스텔스기는 내부 장창을 다 집어넣잖아요. 안 잡히게, 레이더 안 잡히게. 그래서 내부 장창까지 해서 스텔스 기능을 이제 늘린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능. 요즘 AI 기능이 안 들어가면은 항공기 취급도 안 해요. 함정 취급도 안 해요. 그러나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5세대 전투기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사실 블록 3에서는 그 정도 시기 되면은 유무인 전투기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확보해야 돼요. AI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탄 비행기와 무인기를 같이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까지 겨냥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건 참 잘하고 있는 하나의 계획성 있는 추진 방법이다 이렇게 봐요. KF-21은 앞으로 어떤 기술적 진화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AI 기술은 모든 그 무기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로 이제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 링크화 되어 있어가지고 육해공 무기 체계가 딱 정보를 교환하고 실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내부 무장창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 적위선 탐지 장비 이런 것도 성능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AI 해가지고 유무인 복합 체계가 연동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KF-21도 어떻게 보면 4.5세대라 얘기하지만 개발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 거의 5세대다 이렇게 5세대라는 건 스텔스 기능이 많이 좋았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AI 기능이 이제 들어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우리는 그 빨리 할 수 있고 결심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KF-21을 F-35나 라팔 같은 전투기와 비교하시는데 KF-21만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F-21이 F-35나 라팔을 따라가기는 힘들죠,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시장 확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커스터마이징.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각국에 따라 다 전공 환경이 틀리다고. 그래서 일단 중동이나 폴란드 이런 데는 가격이 싸야 돼. 가격이 싼 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컴퓨터도 뭐 기능이 많다고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싸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면이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A50 공격기를 파는 나라는 이미 우리 고객이 돼 있어요. 그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새끼척에 나가는 이런 방법을 마케팅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F-35는 사실 우리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F-21보다. 그다음에 나팔도 우리보다 비싸고. 그래서 각 저가에 그다음에 확실한 능력을 가진 거, 너무 고사양을 사용해가 쓰지도 않는 거 가지고 가격만 올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정을 보고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짜면은 우리 승산이 있다. 특히 FA50 공격기를 파는 나라들은 그 나라를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시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게 봐요. KF-21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시장에서의 성과와 주요 관심 국가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인도네시아는 아무튼 우리하고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제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국가의 관심을 얻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담금을 적게 내고 안 내려고 하는 데에서 노이즈 마케팅까지는 잘했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껴안고 가야 돼요. 초기 약속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그 공군 무기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 무기체도 팔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일단 우리의 고객으로 계속 묶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관심 국가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내전에서 진압하면서 활용을 했어요. FA-50을. 그러면 FA-50을 가진 나라는 KF-21을 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그 다음에 뭐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집트,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방산 전시를 통해서 와서 태워주고, 그 다음에 그 공군 무기와 해군 무기, 육군 무기를 토탈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KF-21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해군이나 육군 무기체로 팔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쓰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실전으로 뭐 사용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KF-21이 일단 뭐 성능은 4.5세대 이상인데 가격이 싸다는 거, 그 다음에 F-35는 사실 미국이 너무나 비싸고 또 어지간한 나라는 팔지 않아요, 미국은. 경제력이 약한데, 그 다음에 정비 능력이 없는 데는 안 판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틈새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 F-35가 갈 수 없는데 라팔이 갈 수 없는 이런 걸 틈새 시장을 전략 공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산 무기 K9 자주포, FA-50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수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그걸로 인하여 우리 한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되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6회 공군 무기체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토탈 솔루션 패키지로 묶고 각 무기 체계마다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MR로까지 다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모델을 여러 가지 만들어야 돼요. 육군 무기 체계, 해군 무기 체계, 공군 무기 체계 각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 잘 한 날에 성공시키면 그것이 인접 효과로 간다고. 우리가 폴란드 잘하니까 루마니아도 오고 막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KF-21은 결국에는 우리 이제 전력 공백, 우리 이제 F-16, F-15 이제 퇴치하면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이고, 방산 수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역하고도 공동적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자주국방도 하고 또 방산 수출을 통해서 국민 경제 활성화도 통하고, 그다음에 인접국가 유대관계 강화하면서 외교력도 강화한다. 이거 두 마리 토끼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KF-21이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성공을 엄청난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캐나다 잠수함 60조 수주전에서 한국이 독일과 경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설계 및 건조 기술을 전수받아서 독일의 원자재를 수입해가 조립 생산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독일과 경쟁을 했어요.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수입한 이후 20년 만에 경쟁해가지고 2011년 그 인도네시아 세척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뛰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우리는 갈급한 심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북한은 뭐 우리보다 잠수함을 30년 먼저 가졌고 지금 숫자적으로도 세계 1위잖아요. 핵잠수함은 없지만 그런 걸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 개발도 하고 해서 인도네시아 세척을 수출하는데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는 1대0으로 잠수함 경쟁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캐나다나 폴란드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필리핀 이런 데가 지금 또 다른 경쟁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캐나다가 제일 규모가 커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해안선 길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지킬 바다가 많다, 쉬운 말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하고 거의 이 형제 나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과 의존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캐나다 너희들 좀 밥값 좀 해라, 너희 왜 자꾸 우리한테 붙어서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냐, 이런 핀잔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력을 키우게
키우겠다 강하게 이제 이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육군 공군력도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먼저 나타난 게 캐나다 60조 그러니까 8척 내지 12척 백갑만 순수한 백갑만 하면은 18조 정도 돼요. 나머지는 뭐 MR로 하면은 계속 부수품도 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30년 이상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합치면은 60조 정도 된다. 아무튼 우리 방산 수출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등치가 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대0으로 우리가 독일을 이겼고 독일하고 우리하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경쟁자예요. 근데 이제 독일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도 독일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잠수함 디젤 잠 수출 베스트 1위는 독일, 2위가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는 최근에 들어서 네덜란드 잠수함을 수주받았고 브라질 잠수함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캐패시티가 많이 딸린다고 그런 상황이고 독일도 꾸준하게 수출했지만은 독일은 지금 212 CD급이라는 걸 노르웨이 공동 설계에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독일 잠수함하고 우리 잠수함이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림팩 훈련대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훈련하는 거 보면 독일보다 더 낫고 그다음에 고장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더 나아요. 우리가 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런 게 인지가 돼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1, 2등 하는 조선소가 현대 조선소하고 그 하나오션 조선소인데 이게 특수선 분야는 1, 2등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굴지에 두 회사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TKMS하고 조그만 하청업자 기술 조그만 조선소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 뭐 네덜란드 이런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많이 찼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굴지에 두 개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거 빨리 배달해 주시죠. 조달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술도 독일과 비슷하거나 또 우위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납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를 뭐 당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2011년에 가격을 독일하고 시합을 했을 때 경쟁에서 우리가 가격이 쌌었어요. 이런 면도 보면은 우수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런 걸 할 때 한 1년 정도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의향서 내봐라 다 평가하고 나서 보니까는 야 한국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비슷하네. 기술적인 건 비슷하네. 납기는 한국이 더 유리하겠네.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절충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훈련 시설이라든지 정비 시설 이런 걸 또 지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K9 전차, K2 전차, FA50 공격기 이런 것들을 폴란드에 막 수출하다 보니까 유럽 시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유럽에서 이러다 한국이 우리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연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민관군이 막 협력해가지고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기업에 잘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 문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납기 이런 것도 잘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민간군 산하경이 협력을 해가지고 캐나다가 원하는 그 교육훈련 시설 승조원 가서 교육도 시켜준다든지 그다음에 정비 기본적인 해주고 정비 공장도 세워주고 이런 것들로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캐나다의 잠수함 부대를 새로 만든다. 지금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중고로 가져간 4척의 잠수함이 있어요. 어플더급 잠수함이 있는데 이게 다 거의 노후화돼 있어요. 한 척만 겨우 살아서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달을 하겠다. 이런 가시적인 그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아무튼 독일하고 우리는 계속 경쟁해왔고 기술력 그다음에 조달 능력 이런 면에서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가 지금 계속 서치하고 두 개를 최종 경쟁을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국제정치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보시나요? 캐나다는 나토 국가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나토가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이 이제 나토 너희들끼리 돈 내서 좀 해라. 우리 빠지겠다 하고 막 트럼프가 계속 국방 늘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하고 협력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도 캐나다 총리가 독일 방문해가지고 잠수함 공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럽 나토권에서는 야, 가급적 우리 거 사. 왜 자꾸 한국 거 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나토끼리 뭉쳐버리는 건데 또 캐나다 같은 국가는 또
러시아를 이제 잠재적으로 생각하면서 미국과 또 호주 이런 데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잖아요.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들끼리 뭉치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을 못 나오게 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태평양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나토를 우선순위에 둘 거냐. 지금까지 나토 뭐 러시아가 캐나다를 건든 적이 없잖아요. 바로 인접국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하면은 또 태평양을 중시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협력이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제 질서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나토 쪽으로 붙을 것이냐, 우리 이제 태평양 쪽으로 붙을 것이냐, 이런 면이 이제 이 정치권들이 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압박함으로써 너네 육군 공군력도 키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군사적 모델, 군사적 발전 그 모델을 어디 걸 채택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전쟁 시가 아닌 평화 시에 육해 공군 군사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키운 모델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는 미국, 북한하고 계속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캐나다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 뭐 육군 공군 것도 해줄 수 있어. 지금 뭐 우리 뭐 공군도 FA50 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KF21도 지금 막 양산, 내년이면 양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함정도 잠수함 제일 좋고, 호위함 이런 것들은 뭐 페루, 필리핀 이런 데 계속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육해공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면은 캐나다가 우리한테 올 수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뭐 민관군 산하경이 협력을 하면은 캐나다를 나토 쪽에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쪽에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잠수함은 최첨단 무기 같지만 실제로는 수작업이 많다고 하던데요. 의외의 사실이나 운용에서 필요한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손이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무기 체계는 뭐 컴퓨터가 발달되고 IT 기술 발달돼 가지고 거의 다 자동이고, 뭐 이지스 전투함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하잖아요. 뭐 1000개의 표적을 레이더가 잡아내. 그다음에 자동 너 교전하면은 너 미사일 나가, 너 뭐 램 미사일 나가, 골키퍼 나가, 다 자기가 통제하잖아요. 그렇게 한 걸 자동이라, 완전 풀 자동이라, 풀 자동.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뭐 반자동.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포탄을 집어넣는 걸 수동, 그래, 수동. 그래서 잠수함도 마찬가지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것처럼 전투 체계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 시스템이 됐는데, 잠수함이 수상 함정하고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리던던시 기능이 뛰어나다 그래요. 리던던시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거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3중 안전장치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잠수 함장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이제 음파 탐지기나 이런 걸 뭐 표적을 잡아가지고 컴퓨터로 다 계산해가지고, 아 저쪽에 지금 적함이 있어. 거리는 얼마, 방위 얼마냐 다 계산을 해내요. 근데 함장은 그 부하들이 계산한 걸 딱 보고 머리로 판단해, 머리로. 아, 이게 맞겠다, 틀리겠다, 이걸 판단해. 그것이 또 하나의 수동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수압에 시달려요. 이만큼만 구멍이 나도 100m 들어가면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불날 가능성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자동적인 기계가 자동으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잠수함은 2중, 3중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을 무조건 신뢰하는 건 잠수함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머리로 계산하고, 아 그거 맞아? 왜냐면은 잘못 공격하면 자기가 죽거든.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공격받으면 도망가 버리면 되지만은 디젤 잠수함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서 도망가면 뭐 배터리를 사용하면 배터리 아웃되면 깡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수함 내는 핵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이나 다 공기 조화 장치를 잘 운영해야 돼요.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는 적정 수준을 다 그냥 유지해줘야 돼. 그 오버되는 수준으로 가면은 승조원들이 활동을 못해요. 산소 같은 경우는 잠수함 내에서 18에서 21%를 유지해줘야 돼요. 일반 공기 중에는 21%가 있는데 그걸 다 유지해줘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1%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해요. 그 다음에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2%는 폭발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다 해주기 때문에 잠수함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투체계, 조금 전에 했지만 전투체계 이런 것도 기계가 다 식별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맞아? 그래서 잠수함에서 AI 기능을 많이 집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AI 기능 집어넣어도 물속에서는 이게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반드시 숙련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수하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냥 기계가 해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일반 수상함도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과 협력해 진행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이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자,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붙이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마가라는 걸 주장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엄청나게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욕 좀 얻어먹으면서 1기가 끝났는데 2기에 들어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정치를 하는 캠페인으로 일본 캠페인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게 쉽빌딩,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S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S자, 마가에. 그래서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해가지고 지금 마스가라는 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1,500억 불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낙후된 조선 산업을 재건하겠다, 협력하겠다. 너희들 관세를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거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잖아. 발병이. 응? 그래가지고 뭐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그래 잘 해주겠다. 뭐 필리 존스도 인수해가지고 거기도 인원도 파견하고 그런데 그 전에 파견한 삼성이나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지금 노동자가 지금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무튼 마스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삐그덕거리고 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1,500억 불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째, 배 수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군함 4척이 와서 2척은 이미 수리해서 보냈고 2척은 수리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선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그 건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화에서 필리 존스랑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화의 그 미국 법인 한화 쉬핑, 한화 해운 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주문을 했어요. 필리 존스에 12척을 주문해가지고 그걸 지금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정과 미국의 법과 제도와 규정을 고쳐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미국 자기들이 요청해놓고 우리한테 자꾸 자기들 규정과 절차를 따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MRO 사업에서 우리가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신조 함정까지 군함뿐만이 아니라 상선, LNG선 이런 것까지 해주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가드레일을 잘 설치해야 되죠. 우리가 손해나지 않게. 왜 우리 미국 법을 따르야 되나? 거기 존스법이나 번스 텔레프슨 수정법이나 다 고쳐라. 그리고 우리가 세금도 줄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계속 정부한테 요청을 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없어요. 우리 기업들 잘하고 근데 정부하고 우리하고 딱 잘 맞아야 돼요. 맞고 정부는 정부대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기업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하고 하면 정말 이 실패가 안 돼. 이제 한국하고 공동 설계 건조해서 팔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유도를 하면은 대성공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노력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관군이 협력을 해서 총력전으로 미국하고 이제 이 협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해준다고 해주는데 미국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미국은 또 왜 한국이 형편없어하고 또 갈등만 일으키면은 그 마스가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지금 그런 진조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이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미국이 해서 해준다 했는데 왜 우리가 푸대접을 받아야 되냐. 우리도 이 기회를 마련해서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도 뭐 원자력 협정이랑 개정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얻어내자. 이런 뭐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북한은 남한의 경제력이
팽창, 그 다음에 한미, 아주 막강한 한미 동맹이 이 한국에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돈이 있어야 뭘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한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핵 미사일은 이미 거의 고도화됐어요. ICBM 화성 19형까지 쐈고, 그다음 소형화, 경량화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핵 미사일 잠수함 중에서도 핵 잠수함이 필요해요. 왜냐 그 핵 무기를 소형화해서 집어넣으면 핵 잠수함 필요하거든. 디젤 잠수함에는 가분수가 돼, 가분수.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오랫동안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지난 3월 8일 날도 김정은이 순찰했잖아요. 핵 잠수함 건조 공장을. 그러면 그거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거, 미국이나 우리한테 핵 잠수함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는 북한이 핵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실어서 일단 집어넣으면 우리한테 심대한 위협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의 그 핵잠수함에다 핵무기를 싣고 나가면 계속 추적 감시해요. 그게 유일한 전술이에요, 유일한 전술. 인공위성을 보고 있다가 바다에 출항하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계속 감시한다고. 100% 잡아내냐?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추적 감시한다는 거 알고 하는 거하고 감시가 없을 때 하는 거, 골키퍼 있는 거하고 골키퍼 없는 거 천지차이인 것 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시하려면은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하루에 두세 번 올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잠수함한테 그걸 감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잠수함이 핵잠수함 우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우리 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핵잠수함에는 핵무기의 원료가 들어가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핵잠수함 만든다면 너 그거 만든다고 핑계대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2018년도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주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건 전 세계가 알아요. 그래서 오로지 북한의 핵무기를 실은 핵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는 온 국민이 거의 알아요. 2021년 통일연구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75.2%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핵무기는 아니다.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2004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핵추진 잠수함 사업들을 만들어 제가 사업단장 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 우리가 이제 사오는 거,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전역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라늄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지금 터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농축 시설을 갖자, 제철 시설도 갖자, 이런 걸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온 세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것이냐, 우리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특히 또 중국이 또 서해에서 많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대가 많이 확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왜 우리가 숨어서 하느냐? 북한은 막 우리보다 경제력이 40, 50배 뒤지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만들고 핵잠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숨기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미국이 다 해줄 거냐? 이런 건 뭐 따져야지. 따지고 공식적으로 그걸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때 세계 최강이던 미국의 조선업이 왜 이렇게 무너졌고 한국에게는 왜 지금이 기회라고 불리고 있나요? 미국은 1920년도부터 존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우리끼리 하자, 쉬운 말로. 그래서 미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승조원들이 뭐 70%, 75% 이상은 미국 사람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막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자들도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80년대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보조금을 끊어버렸어요. 너무 이제 나태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술자들이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시설도 도와되고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이에 미국이 2차 대전 말까지는 세계 1등 조선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소가 쇠락하면서 일본으로 왔어요. 세계 1위가. 그 다음에 일본도 그 과정을 자국 보호하면서 투자도 게을리하고 하다가 우리한테 뺏겼어요, 1등을.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길을 걷다가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그 중국은 인건비가 최하위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또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돌고 돌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보니까는 중국이 지금 막 함정, 그다음 상성 이런 것들을 벽돌 찍어내다시피 하니까는 세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5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선박에. 세계 선박에. 우리가 한 뭐 2등하고 한 20, 30%하고 일본은 지금 한 10% 내외 하는데 중국은 1%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해서 우리한테 한국한테 SOS 쳐가지고 자기가 우리한테 이제 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자. 한미 동맹이 이제 조선 동맹이 더 센 거예요. 조선 동맹이란 말이.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미국의 부족한 면을 채워달라. 응? 일단 전쟁을 하면은 함정의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은 척수가 많아야 살아남는 사람이 많아야 있을 거야. 그래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차에 우리 한국이 구원자로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그 단순하게 우리 야말로 해주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지금 그 군수 공업의 한 포션을 차지하게 돼요. 선박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기회. 그래서 야말로 그다음에 미국의 신주함정 생산, 그 다음에 기술 교류. 그래서 한국이 앞서가는 것이 무엇이냐. 핵 추진 잠수함하고 한국만 빼놓고 군함에서는 우리가 거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미국은 상선도 거의 만들 능력이 없어요. 상선, 그 LNG 운반선, 쇄빙선,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은 한국 1위라고 1위. 돈 많이 드는 것, 고부가 가치는 한국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뭐 조선소도 거의 뭐 스마트 조선소 해가지고 거의 다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다 자동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국의 최신화된 조선 기술을 저희들이 빌려서 한국에서 건조하든지 또 미국에서 건조하든지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공급망을 채우자. 그리고 그 함정 숫자에서도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게 지금 중국을 억제하는 거예요. 중국을. 거기에 한국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SOS를 친 거고 우리는 적극 호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까 미국의 법과 제도와 규정을 우리 한국 조선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정말 이 세계의 거대 시장을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민관군이 협력해서 정부가 특히 리딩해주고 기업은 따라가고 또 기업이 또 기술적으로 앞선 것들은 정부의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기술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짝이 맞아야 이거 기회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이제 최근에 와서 강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 주한미군은 북한의 최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미 동맹의 그 일환으로 와 있는 게 주한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이제 북한은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써먹자. 그래서 유연하게 하자. 이게 이제 미국의 조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쁘죠. 우리는 한미동맹은 북한 억제하기로 했다고. 근데 미국도 알아요. 우리가 핵무기를 빼놓고는 북한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거 알다고. 그래서 미국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동북아 전략에 주한미군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하게 하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각국에서 할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 우리도. 아니,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돼. 우리가 막 주한미군 그 주둔비도 많이 내고 있잖아. 지금 많이 내고 있고 뭐 1년에 뭐 그 간접비까지 우리가 뭐 3주 4주 정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니 당신들이 필요하면은 당신들이 돈 내야지 왜 우리가 다 대주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국익을 우선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는 어디 하나 딱 고정되지 않고 딱 유연 그 국익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 있게 움직이자. 그것이 뭐 비단 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자는 얘기. 어떤 사람들은 왜 간에 붙어서 쓸겠다 붙었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한미 동맹이야 이럴 수 있지만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미 동맹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경제는 경제대로 또 뭐 안보는 안보 논리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미국이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그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지만은 아니 미국이 우리한테 뭐 일방적으로 조선을 협력해달라. 우리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원자력 협정 개정하자. 유라늄 농축시설 뭐 제철시설 갖자. 이런 것들이 다 국익을 기준으로 할 때부터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는 거. 옛날에는 딱 맞춰가지고 우리는 뭐 미국
미국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미국한테 뭐 대들을 수 있어? 이런 거 아주 넌센스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있는 것이고 군사력도 뭐 5, 6위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무기 숫자에 따라서 다 평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결국에는 국익을 우선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이 합당하다 이게요. 그래서 절대로 최근에 들어서 뭐 안미 경중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선이지. 국익 우선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고 정치라는 국민들이 결국엔 돈 많이 벌게 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경도돼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것들이 전략적 유연성 그래요. 딱 못에 박고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은 한편이야. 아니, 이 사람은 한편인데 뒤통수 쳐버리면은 그 한편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국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게 전략적 유연성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한국조선업이 세계 상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조선업은 지금 세계에서 선박 건조 또 수주에서 한 2위 정도 하고 있어요. 2위. 근데 이 조선업이 이제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2차 대전 말까지에서는 단연 미국이 완탑이었고 그러나 자국 조선을 너무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법하고 뭐 번스 톨레스 수정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자기끼리 했기 때문에 지금 낙후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이 1위를 했고, 80년대 들어서.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일본이 또 쳐지면서 우리가 또 올라가고 2000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탑에 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1등이라. 그래서 이 쭉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요. 기업을 막 통합을 시키고 그런다고. 거기는 공산주의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중국은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 하면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박 건조량은 중국이 거의 이 50% 60% 차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0% 일본이 그 밑에 차지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건조량에서도 수주량에서도 가끔 하나씩 바뀌어요. 그러면서도 영원 계속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초대형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1등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완탑이에요, 완탑. 이것이 돈으로 하면 우리가 1등이에요, 돈으로. 물량으로 하면 중국이 1등이고. 아무튼 그럼에 따라서 미국이 그런 걸 잘 알거든.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같이 협력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LNG 이런 것들은 1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대등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물량은 중국이 좀 많을지라도 우리는 돈은 우리가 더 가치는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량도 때로는 우리가 1, 2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이제 폐빙선이나 LNG 선박, 운반선 이런 걸 요청하면은 우리가 완탑으로 갈 수 있죠. 북한도 최근 강건호 구축함과 최연호 함정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기술력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은 북한은 자기들의 비대칭 전력을 완성해가지고 핵 미사일 잠수함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막강한 전력을 자기들이 견제를 하겠다 이랬는데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함정 건조하는 데는 힘들어요. 특히 잠수함, 핵잠수함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러시아하고 초러 동맹을 복원하면서 기술력을 이제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이 그동안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이제 바다로 내보내겠다. 바다에서도 이제 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 해, 공 다 적용하겠다. 그래서 해군을 막 서두르려다 보니까는 최근에 5,000톤급 최연함하고 강건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연함은 진술을 했는데 지금 나타내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신 있으면 막 포도 쏴대고 미사일도 쏴대고 막 기동도 하고 보여주고 할 건데 나오긴 나왔는데 뭐 선전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강건함은 진수하다 넘어져 버렸잖아. 온 세계 창피함이 극에 달했죠. 그러면서 그런 배를 두 척을 더 만들어내겠다. 근데 함정은 원래 선체 만드는 거 기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중 기본.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무기를 실 거냐 그 무기 수준이 IT 수준 그 다음에 컴퓨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을 인터페이스 연동한다. 연동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전투체계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전투체계, 그다음에 뭐 감시, 이 표적을 레이더 시설 레이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배를 보면은 어떤 레이더를 실었어? 저 이지스 레이더, A사 레이더를 실었어? 아니면 일반 뭐 대공 레이더 실었어?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뛰어나면 벌써 자랑하고 있건데 러시아의 북한판 이스쿠처음이라고 자기 떠들어 했는데 자우지간 러시아의 그 배를 설계를 가져다가 지금 만들어냈어요. 선체는. 근데 그 들어가는 구성품 장비가 형편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속빈 강정이 아닌가. 우리도 사실 울산급 호위함을 만들어내 거의 20년 만에 첫 광개토대왕 구축함을 만들었다고. 북한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는 첫째로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 다음에 연구 인력이 많아야 돼, 연구 인력이. 우수한 연구 인력이. 그 다음에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하고, 선진국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빨리 만들어! 하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밤샘 하다가 아니 최연함은 진수를 무지없이 했는데 두 번째 배가 어떻게 진수가 넘어지냐고. 이거는 막 서두르고 급하고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 그래서 속빈 강정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적의 능력을 평가할 때는 일단 최상으로 평가해야 돼요.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북한은 지금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특히 전략 순항미사일 이런 걸 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거기서 쏘는 연습도 하잖아요. 훈련도 하잖아요. 그냥 보여주는 거야 계속. 그런데 이제 그런 배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출중하려면 일단 레이더, 눈이 좋아요. 눈도 좋고 그다음 네트워크가 잘 통신 능력 같이 이제 이 합동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 무기가 또 미사일, 뭐 함포 이런 것들이 출중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없다. 북한은 원래 선동을 잘하는데 선전하는 게 없으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의 그 뭐 다산 정약용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기가 죽을 거예요. 우리가 매 2년마다 림팩 훈련을 하러 가는데 하와이에 거기 가면 각국 군함의 전시장이라고 경쟁 시장이라고 보면은 가서 보면은 기가 죽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 한번 보면 기가 죽어요. 그 정도로 이게 최신형이 전시되지만은 그 외에는 기술, 선진 기술과 돈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그걸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은 지금 유사 이래로 육해공 무기체계가 고루 팔리는 전환기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폴란드 무기 많이 사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이 위협이 이제 엄청나게 느끼면서 폴란드가 사고 우리의 무기 파는 홍보대사를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붐이 일어나자마자 유럽, 나토가 완전히 뭉쳐가지고 한국 무기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팔면은 엄청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민간군 산하견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타파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전 인류 역사상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기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일본이지만은 일어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육해공군 무기체계를 지금 다 대표 선수가 있잖아요. 캐난 저수포 K2 전차, 함정, 해군에는 뭐 잠수함, 호위함, 그다음에 공군에는 KF-21, FA-50 이런 것들이 정말 국가의 주력 무기이면서 수출을 해가지고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가장 좋은 도구로 활용될 때 국민들은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